사도. 그때 나는 역 쪽을 향해 걷고 있었다. 역 앞 캄캄한 광장 저쪽에 군의 밝은 등불이 보였다. 내가 역 쪽으로 다가간 것은 그 등불이 그리웠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실은 그 등불을 보기 전까지는 그날 밤 역 대합실 벤치에서 자느냐 아니면 싸구려 하숙집으로 가느냐를 마음에 결정 내리지 못하고 있었다. 밝은 대합실로 들어갔을 때 갑자기 기분이 나빠지며 가슴속에 치밀어 오는 것이 있었다. 무심코 두 손으로 입을 누르는 순간 심한 기침과 함께 피가 목구멍 속에서 솟아나와 손가락 사이로 넘쳐 땅바닥으로 떨어졌다. 기침을 걷잡지 못하고 거기에 쭈그리고 앉았다. 그러자 앞에 걸터 앉아 있던 여자 두세 명이 비명을 지르며 일어섰다. 역시 오늘 하루 몇십 리의 길을 계속 걸은 때문이다. 나는 오늘 아침 이곳에서 꽤 먼 역에서 내렸다. 도쿄를 떠나 일주일 이상 걸린 것인데 그 역에서 이곳까지 거의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계속 걸었던 것이다. 여기까지 온 것도 목표가 있어서 온 것이 아니다. 억지로 끌어붙인다면 십수년 전 엔 박사의 일본 원시 농경문화 연구에 조수를 하고 있었을 무렵에 이곳에서 가까운 오강에 친구와 발굴 조사차 왔던 추억이 마음에 끌렸던 탓인지도 모른다. 그때의 강 경치도 잘 기억하고 있다. 강바닥에는 갈대가 우거져 있고 물냄새가 바다에서 강 위로 올라오고 있었다. 허리까지 물속에 잠기면서 이른바 오강에 토기, 석기 등 유물을 채집했다. 학문의 정열을 불태우고 인생의 젊은 숨결을 내뿜고 있던 무렵의 내 이야기다. 강가의 높은 팽나무와 작은 신사가 보이는 것 이외에는 쓸쓸한 풍경이었다. 지금 그 기억을 그리워해서 왔다고도 말할 수 있고 그렇지 않다고도 말할 수 있다. 막연히 알고 있는 것은 어디선가 가다가 쓰러질 때까지 정처 없는 여행을 계속하는 도중이라는 것이다. 그 점에서 말하면 나는 재빨리 이곳에서 그 목적을 이룩할 것 같았다. 내 객혈 경험은 처음 당하는 일이 아니다. 내 몸을 사정없이 무자비하게 괴롭혀서 머지않아 내가 토한 피웅덩이 속에 얼굴을 파묻은 채 숨이 끊어지게 될 것이다. 나는 이때까지도 2번 정도 자살을 생각한 일이 있었지만 언제나 겁과 무기력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 36살이 되어 절망의 밑바닥을 기면서도 역시 삶에 대한 미련이 남아 있었는지도 모른다. 내가 국리 끝에 생각해낸 수단은 보지도 듣지도 못한 곳에서 죽는다는 감상적인 자살 방법이었다. 나는 역 대합실 땅바닥에 상당한 피를 토했다. 그러나 이 정도로는 아직 죽을 것 같지는 않다고 생각했다. 심한 기침으로 숨이 막힐 것만 같았지만 죽는다는 기분은 아직 들지 않았던 것이다. 눈이 캄캄해서 나를 둘러싸고 소란을 피우고 있는 모습도 어딘지 거무충충해서 똑똑히 알 수 없었다. 그날 저녁 나는 순경을 포함한 4~5명의 손에 의해서 어느 병원에 옮겨졌다. 엉성한 침대에 눕혀져 의사의 치료를 받았다. 혼자 남게 되자 천장에 드리워진 침침한 전등을 바라보면서 꾸벅꾸벅하고 지친 끝에 하룻밤을 보냈다. 이튿날 아침 순경이 와서 나한테 본적지와 현 주소를 캐물었다. 그러나 내 대답은 친구의 본적지와 다른 아는 사람의 현 주소를 댔다. 갑자기 생각난 거짓이었다. 먼 도쿠의 지명은 이곳 경관에게는 귀에 익지 않아서 몇 번이고 고쳐들었다. 열 때문에 사람의 얼굴도 이들 문답도 어떤 거리를 둔 사건처럼 어렴풋하게 느껴졌다. 순경은 나갔는데 2~3시간 뒤에 신사복 사나이가 다시 나타났다. 이봐, 당신은 여기 있을 수 없어.
라고 말하고 나를 일으키더니 간호사들이 달려와서 현관으로 데리고 나갔다. 현관에는 낡고 딱딱한 인력거가 기다리고 있다가 내 몸을 실었다. 인력거가 움직이기 시작했을 때 그래도 간호사 한 사람은 몸 조심하세요 하고 내 귓전에 대고 말했다. 나는 역시 열 때문에 누렇게 들떠 보이는 이곳 경치를 흔들거리며 바라보고 있었다. 어디로 데리고 가는 것일까? 묻는 것도 힘들었지만 묻지 않아도 대충 알 것만 같은 기분이 들었다. 이윽고 거기가 목적한 장소였다는 듯 인력거는 어느 집 낡은 대문으로 들어갔다. 건물까지의 길 양쪽에는 화단처럼 아름다운 가을 풀꽃이 어지럽게 피어 있었다. 뜻밖이라고 생각하고 있노라니까 내 생각의 아니함을 깨뜨리듯이 데리고 들어온 집은 더럽고 어둡고 낡은 교사 같은 건물이었다. 간판에는 애생요양원이라고 쓰여 있었다. 여기까지 나를 따라온 것은 신사복 사나이였는데 안에서 나온 50가량 된 사나이에게 뭔가 쪽지를 건네주고 있었다. 이 사나이는 수레 위에 충 들어져 있는 나와 쪽지를 번갈아 대조해보며 뭔가 두세 마디 이고장 사투리로 신사복과 말했다. 그는 몇 번이나 눈썹을 찡그리면서 내 얼굴로 시선을 돌렸다. 내가 수용된 곳은 4조 반 정도의 방으로 둘레가 판자벽이고 벽장이 없었다. 벽 쪽에는 책 보며 헌 가방이며 천조각, 종이 따위에 지저분한 것들이 두 무더기인가 세 무더기인가 수북하게 쌓여 있었다. 그리고 그 같은 벽에 등을 기대고 두 노인이 앉아 있었다. 나는 거기에 깔려있는 기름 냄새 나는 엷은 이불에 뉘어졌을 때도 한참은 여기가 어딘지 짐작이 가지 않았다. 노인 한 사람은 야윈 큰 키에 기다란 머리털이 새하얗다. 얼굴은 가늘고 뾰족했고 우뚝한 눈구멍에 눈알만 컸다. 어느 모로 보아도 이르는 넘은 노인이다. 내가 쳐다보아도 무표정한 얼굴이었다. 다른 한 사람은 좀 젊어서 60쯤 되어 보였는데 둥근 얼굴에 머리털이 조금도 없는 대머리였다. 그는 내 얼굴을 들여다보고 이란 몹시 열이 있는 모양이군. 눈이 흐릿하니 말이야 하며 내 이마에 손을 댔다. 그리고 일어나서 흰 세면기에 물을 길어왔다. 한쪽 발을 끌며 걷고 있었다. 물에 적신 수건을 내 이마에 얹어주었는데 제대로 짜지 않은 수건에서는 몇 줄기 물방울이 흘러서 귀에서 목까지 타고 내려왔다. 나는 눈을 감았는데 눈꺼풀 속으로 심한 열을 느껴서 다시 뜨는 것이 힘들었다. 그대로 잠에 떨어지고 만 듯 일으켜졌을 때는 흰 가운을 입은 의사가 와 있었다. 막 잠이 깬 내 눈을 손가락으로 잡아 벌려 들여다보고 가슴을 열어 젖히게 했다. 청진기를 들고 옆을 보라든가 아래로 숙이라든가 하면서 손을 대고 내 몸을 그대로 움직이는 사람이 있었다. 그것은 아까 젖은 수건으로 이마를 식혀준 노인이었다. 피부에 닿은 그의 손은 주름으로 까칠까칠해 있었다. 의사는 흥흥 코를 실룩거리면서 한마디도 내게 말다운 말을 걸지는 않았다. 이 의사가 온 것은 그때 딱 한 차례뿐이었다. 나는 이 두 사람의 노인과 같이 눕혀진 그대로 있었다. 하루 한번 정해놓고 선생님으로 불리고 있는 요양원장이 둘러보러 왔다. 내가 여기에 인력거로 도착한 날 서류와 내 얼굴을 비교해 보던 사람이 바로 그 요양원장이었다. 세상 불정의 밝은 얼굴 모습이었다. 좀 어떤가? 하고 말을 해주지만 내 이마에 대는 손은 의무적으로 그다지 친절미가 있다고는 생각되지 않았다. 나는 내가 수용되어 있는 이곳이 애생요양원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고 있는 이 고장 시형 후생 시설로
의지할 곳 없는 가난한 환자와 신체 장애의 불황자와 행여병자의 수용소라는 것을 얼마 안 돼서 알았다. 이 요양원에는 남녀 합해서 약 50명쯤 있었다. 그 대부분이 60세를 넘은 노인인 것은 같은 시형인 양로원이 좁아서 넘치는 사람이 이리로 와 있기 때문이다. 결국 이곳은 요양원이라기보다도 양로원이라고 불러야 마땅했다. 그래서 내 경우 행여병자로서 요양원의 신세를 지고 있지만 한방에 노인 두 사람은 양로원 사람인 셈이었다. 가을도 중추라서 밖은 좋은 날씨였지만 이곳은 방향이 나빠서 방 안에는 거의 해가 들어오는 법이 없었다. 나는 종일 썰렁하고 어두운 방 안에 해진 이불 속에서 누운 채 보냈다. 머리맡에서는 노인 둘이 똑같이 아무 하는 것도 없이 지내고 있었다. 두 사람은 별로 재미있게 이야기하는 법도 없고 웃는 일도 없었다. 그러나 그것은 사이가 나빠서가 아니라 나이 많은 야윈 노인이 과묵한 때문이란 것도 이내 알게 되었다. 실제로 그는 별로 입을 떼지 않았다. 부득이 말을 할 때는 극히 짧았다. 저음의 쉰 목소리였는데 그것마저 하루에 겨우 몇 마디밖에 들을 수 없었다. 그의 눈은 컸다. 이 노인에 비해서 또 한 사람의 나이 적은 노인은 퍽 마음이 고운 영감이었다. 내가 열이 계속될 때는 그는 자주 젖은 수건을 짜서 내 이마에 올려놓아 주었다. 그의 수건은 흰 바탕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더러워져 있어서 이마에 올려놓으면 이상한 냄새가 났다. 내가 꾸벅꾸벅 조는 잠에서 깨어나면 언제나 노인의 얼굴이 거기에 있었다. 좋아, 응? 자요, 자. 자는 것이 제일 좋아. 하고 목구멍에 가래가 차 가르랑가르랑 하는 목소리로 말하는 것이었다. 열이 내린 뒤로도 나는 누운 그대로 있었다. 깬 것도 아니고 자는 것도 아닌 얼빠진 환각을 좇는 것 같은 매일이었다. 나의 오랜 동안의 피로가 이렇게 정신없이 신경을 곤비시킨 모양이었다. 나를 이제까지 한없이 괴롭혀온 아내의 일도, 학문에 대한 절망도, 오랜 실업에 의한 빈궁도 지금으로서는 잊혀질 것 같았다. 눈을 뜨고 있어도 꿈의 계속을 보고 있는 듯한, 낮인지 밤인지 분간조차 할 수 없는 나날을 이불 속에 가만히 누워서 보냈다. 머리가 벗겨지고 키가 작은 노인은 가네다니라는 성이었는데 가끔 그런 나를 보고는 오, 또 자는 건가? 좋지, 응, 자는 것이 제일 좋아. 하고 늘 하는 소리를 했다. 나는 이 노인의 사람 좋은 것은 벌써 믿고 있었지만 또 한 사람의 노인 사카모토라고 하는 야윈 영감의 정체는 파악할 수 없었다. 그는 내가 아무리 고열로 괴로워하고 있어도 말 한마디 하지 않았다. 그렇다고 해서 나를 별로 귀찮은 사람으로 대하는 것 같지 않았다. 싫은 얼굴이나 나쁜 얼굴은 하지 않았던 것이다. 말하자면 그는 나의 존재에 아무런 관심도 없는 것이었다. 키가 작은 가네다니 노인은 유명한 목수였다. 읍내에서 첫째가는 가업을 벌이고 있었단다. 지붕 올릴 때 지붕에서 떨어져서 허리와 다리를 다쳐 절름발이가 되었는데 그로부터 가운이 기울기 시작해서 아내가 죽고 자식도 없고 친척은 다 멀어졌단다. 이리로 와서 3년이 된다고 했다. 나는 그의 신상 이야기를 들으면서 무심코 사카모토 노인 쪽을 보았다. 그는 가네다니 노인이 희젠 사투리로 끝도 없이 이야기하는 것을 다소 무시하는 듯한 표정으로 듣고 있었다. 그러면서 자기 무릎 위에 바느질감을 올려놓고 바늘을 움직이고 있었다. 그가 재봉에 능숙하다는 것은 옆에서 그 보통이 넘는 바늘 놀리는 솜씨를 보아도 알 수 있었다. 나는 그의 전직이 재봉사나
또 비슷한 뭔가가 아닌가 상상해 보았으나 이 노인은 절대로 자기 일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짓거리는 법이 없었다. 이 두 노인 사이에는 둘도 없는 정다움은 없었지만 별로 싸우는 일도 없는 것 같았다. 그것은 가네다니가 사카모토에게 기가 눌려 지내기 때문이었다. 사실 노상 말없이 가끔 눈을 반짝이고 있는 정체불명의 사카모토에게는 가네다니가 아니더라도 약간 겁이 나서 자기도 모르게 위축되는 수밖에 없었을는지도 모른다. 누구나가 그랬을 것이다. 그러기에 때로 가네다니는 사카모토의 비위를 맞추고 있었다. 담배 주의를 해가지고 와서는 한쪽 손바닥에 꽁초 무더기를 올려놓고 사카모토 씨, 어떠세요? 오늘은 이것밖에 없는데 좀 피우시지 않겠어요? 하고 내밀곤 했다. 그것에 대해 사카모토는 별로 머리를 숙이는 기색도 없이 아라든가 응이라든가 입속에서 하는 둥 마는 둥 하며 냉담한 태도로 받아들였다. 그리고 나서 손수 그 꽁초를 받아서 종이 상자에 넣고 담뱃대에 담아 피우는 것이었는데 담배를 즐기는 가네다니가 금방 다 피우고 나도 나눠주는 일도 없이 혼자서만 태연히 담뱃대를 물고 있었다. 사람 좋은 가네다니는 다시 거리로 저는 다리를 끌면서 담배 주위를 나가 사카모토에게는 빠짐없이 그 을마간 내밀어 주었다. 요양원에는 열흘마다 한 묶음씩의 휴지가 배급될 뿐이었는데 담배 배급은 없었다. 가네다니는 그런 사카모토와 같이 있는 것이 역시 못마땅한 듯 옆방이나 가까운 방으로 놀러 돌아다니느라고 반나절은 비우고 있었다. 대개의 방은 4조 반 정도로 4명가량의 노인이 동거하고 있었다. 다른 방에서 가네다니의 뒤끝이 높은 이야기 소리가 누워있는 내 귀에도 들려온다. 그것을 알아들은 사카모토도 언제나 무시하는 표정을 눈썹 사이에 나타내고 입 언저리에는 엷은 냉소를 띄었다. 나는 그의 야윈 큰 키, 눈처럼 새하얀 머리털, 반짝이고 있는 눈, 창백한 피부, 그리고 그러한 웃음을 띠고 있을 때의 인매, 뭔가 숨은 기질이 있는 것 같아서 점점 정다워져 갔다. 가네다니가 나가고 사카모토와 나와 단둘만이 있으면 그의 과묵에는 변함이 없었지만 가네다니가 있을 때보다도 어딘가 내게 가까이 하려는 태도를 보이는 것 같았다. 내가 화장실에 갔다가 돌아오면 때로는 헝클어져 있는 이불이 바로잡혀 있기도 하고 머리맡에 둔 가을에 침 닦은 휴지 같은 것이 치워져 있기도 했다. 사카모토는 내가 미안하다는 말을 하면 큰 눈을 난처한 듯이 꿈틀거리며 거북한 표정을 지었다. 그런 순간에는 나는 그의 알 수 없는 정체에 공감이 가는 느낌이 들었다. 내가 누워있는 위치는 방 입구에 가깝고 긴 복도를 향한 창 옆이었다. 이 건물은 원래 격리병원이었기 때문에 병실 비슷한 방에는 벽장도 없고 마룻바닥 위에는 헌 다다미가 깔려 있었다. 출입문에는 가운데 유리창이 끼워 있었다. 그 창으로 복도를 지나가는 사람은 대개 이 방을 들여다보고 가는 것이다. 이 복도의 끝은 원장실이다. 원장실에 볼 일이 있는 사람이 제법 많은 셈이었는데 어찌된 일인지 여자가 더 많았다. 모두 60살 이상의 노파였다. 누워있는 내 얼굴을 물끄러미 쳐다보고 가곤 했다. 어느 틈에 나도 노파들의 얼굴을 알게끔 되었다. 그 중에 2사람쯤 젊은 여자가 있었다. 한 사람은 47, 8, 한 사람은 30 남짓했다. 여기는 양로원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연령의 여자가 있어도 이상할 것은 없었다. 나이 많은 쪽은 야위고 검은 피부에 붉은 털이 곱슬곱슬 나 있었지만 나이 어린 쪽은 얼굴이 희고 북실북실하니
눈매에는 애교까지 깃들어 있었다. 나는 가네다니에게서 이 여자가 오유키라는 이름으로 매독을 앓고 있다는 것, 길에 넘어져 있는 것을 데려왔는데 그때는 임신해 있어서 낳은 아이는 손가락이 모자라는 기형아로 얼굴에 독이 침범해서 눈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 그 아이는 이내 죽고 그녀만이 여기에 남아있는 것, 이런 것들을 들어서 알고 있었다. 좋은 여잔데 아깝게 되었어. 저런 몸뚱이로는 아무것도 못하지. 하고 가네다니는 코에 주름을 지으며 웃었다. 사카모토가 마음에 걸리는지 이 방에 놀러 오는 사람은 별로 없었다. 다만 사다라는 70 노인만이 가끔 가네다니 이야기 상대로 찾아왔다. 전직이 관리였다는 이 노인은 기독교 신자였는데 하이꾸를 좋아했다. 고향이라는 시호를 가지고 있으면서 지방신문에 하이꾸 투고 같은 것을 하고 있다고 했다. 어느 날 그는 내 머리맡에 앉아 자기가 지은 하이꾸를 들려주었다. 좀 색다른 것은 그가 신앙 하이꾸라고 부르는 것이었다. 그것은 예를 들면 눈 속에 눈의 비늘마저 떨어진 5월의 쾌청이라고 하는 따위의 글귀였다. 어떤 뜻인지 나로서는 알 수 없다. 사단은 눈곱이 낀 질척질척하게 짓무른 빨간 눈으로 나를 내려다보면서 이건 말이요, 사도행전 제9장에 있는 성구에서 딴 겁니다. 하고 설명했다. 다음에 날이 이지러지지 않은 나무 뿌리 도끼에 아지랑이 진다. 이것은 말이요, 누가복음 제3장 거기에 있는 성구요. 하고 주석을 달았다. 그는 누덕누덕 기운 옷을 둘렀는데 새까맣게 더러워져 있었다. 때 묻은 네이가 옷깃 사이로 내다보이고 한치나 자란 덥석부리 수염은 하얗다. 사카모토는 여전히 말참견을 하지 않고 잠잡고 있었는데 옆에서 가네다니가 사다씨는 학자예요. 이런 요양원에 있을 분으로는 생각할 수 없지. 하고 감탄했다. 나는 사다에게 일부러 오셨겠지만 나는 국민학교에도 들어가지 못했으므로 당신의 하이꾸 뜻을 알 수가 없다고 말했다. 사다는 놀란 듯이 나를 바라보면서 잠시 생각하고 있더니 천만해요. 신뢰했어요. 하지만 당신은 내 하이꾸 뜻을 알고 있는 것 같아. 하고 말했다. 그의 하이꾸 글귀를 듣고 있던 내 눈동자에 무학으로는 전혀 생각되지 않는 빛이 비쳤던 것일까? 나는 나를 끝내 괴롭혀준 아내와도 얽매임과도 세상과도 그리고 일생을 바치려고 한 학문과도 과거의 경력과도 인연을 끊고 있는 것이다. 내가 바라고 있는 것은 단순한 이름도 알려지지 않은 지나가다 쓰러진 행여병자로서 생애를 마치는 일이었다. 그 마지막에 보는 생소한 고장의 경치가 눈앞에 늘 있었다. 나는 벌써 여기서 한 달 이상이나 누워 있었다. 열이 내려서 그럭저럭 이걸로 원상대로 돌아갈 것 같다. 나는 죽어도 좋고 살아도 좋다고 생각했다. 사다가 얼굴이 흰 북실북실하게 살이 찐 매동녀 오육기를 끌고 온 것은 일주일쯤 뒤였다. 사다는 오육기를 내 글 가르치는 선생으로 삼겠다고 하는 것이었다. 오유키 씨는 젊었을 때 국민학교 교원이었답니다. 당신도 조만간 여기를 나가지 않으면 안 될 테니까 지금 있는 동안에 글을 익히세요. 요즘 젊은 사람이 글을 모른다면 두고두고 곤란할 테니까 마침 기회가 좋네요. 하고 사다는 말했다. 나는 그의 눈곱 낀 눈을 쳐다보면서 간신히 네, 고마워요 라고 말했다. 말해버리고 나서 비로소 눈 속에서 눈물이 나오는 것을 느꼈다.
오유키는 매일 왔다. 나는 그녀에게서 산, 내, 나무, 해 이런 글자를 배우기 시작했다. 오유키는 서툰 글씨로 쓰고 이건 산, 이건 내 하고 가르쳐 주었다. 그녀는 십수년 전에 자신의 모습을 회상해낸 건지 아니면 교원이었다는 전신을 자랑하려는 것인지 아주 열심히 끝까지 수업을 해 주었다. 나는 오유키의 침이 위를 보고 누워있는 내 눈에 또 입으로 들어가도 별로 더럽다고는 생각지 않았다. 새삼 매독 같은 것이 뭐가 무서울 것이 있겠는가? 나는 무심한 백치가 되어 그녀의 학생이 되어주리라 결심했다. 우리들 방에 한 명의 동숙자가 는 것은 다시 20일 정도 지났을 무렵이었다. 60가량의 한쪽 눈이 먼 노인이었다. 신경통을 앓고 있다는데 키는 5자도 못 되는 아주 작은 사나이였다. 그가 이리로 오게 된 것은 오사카에서 이곳으로 의지할 곳을 찾아온 것이었는데 찾아도 있는 곳을 알 수 없고 돌아가도 연고자가 없다고 해서 시청에 사정을 한 것이다. 경찰로 가지 않고 곧장 시사회과에 울며 매달린 것은 그런 일에 익숙해서 잘 알고 있다는 증거였다. 그는 요양원장을 따라 우리들 방으로 들어왔다. 오늘부터 이 마에다라는 사람이 여러분과 함께 있게 되었습니다. 저 사이좋게들 지내세요. 하고 원장이 대면을 시켰다. 그러자 그는 무릎을 모으고 문 앞에 공손히 앉아서 미안합니다. 잘 부탁해요. 하고 가볍게 머리를 숙여 인사하고 재빨리 들고 있던 보따리를 끌러 자기 짐 정리를 시작했다. 마에다는 그날 저녁밥을 먹은 다음에 짭짭하고 소리를 내가며 성냥개비로 이새를 쑤시면서 좋은 대우네 얘. 이거 좋은 곳이네. 하고 누구에게 하는 것도 아닌 큰 목소리로 말했다. 사카모토는 언제나처럼 옆눈으로 그를 본 것이었다. 하지만 가네다니는 얼른 받으며 그렇게 좋은가? 우리는 잘 모르는데 하고 말했다. 참 좋아요. 나는 B시에도 T시의 양로원에도 있었지만은 기막힌 것을 먹었더라오. 하고 마에다는 말했다. 그리고 나서 그는 다른 곳에서 먹어온 한 가지 한 가지 음식에 대해 말하는 것이었다. 그의 오사카 사투리는 세밀하게 그것들을 묘사하고 있어서 듣고 있는 사람에게 묘한 실감을 일으키게 했다. 마에다가 각지의 양로원에 있어 본 경험은 비단 먹는 것뿐만이 아니고 시설과 대우 등 여러 가지였는데 이 이야기를 이튿날부터 매일 듣게 되었다. 그리고 나서 여기서는 한 달에 300원의 용돈이 지급된다는 말을 듣자 그래요? 용돈까지 준다는 말입니까? 여기 원장님은 이해심이 많은 분이로군요. 하고 칭찬을 했는데 그 얼마 후에 원장실로 옷을 얻으러 갔다가 거절을 당하자 태도가 달라졌다. 이런 이야기에 맞장구를 치는 것은 가네다니 뿐이다. 사카모토는 전이나 다름없이 무뚝뚝해서 상대가 되지 않고 나는 대답할 마음조차 나지 않았다. 그러자 그는 무섭게 보일 작정이었는지 돌연 교도소 안의 이야기를 시작했다. 결국 자신이 전과자라는 것을 알리고 싶었던 것이다. 사카모토는 마에다가 연방교도소 이야기를 짓거려대자 듣기 싫었는지 흘끗 큼직한 눈을 굴렸는데 창백한 얼굴에 가짜는 웃음을 띄었다. 듣기 싫어. 뭐 감방에서 2, 3년이나 살다 왔는지 모르지만 왜 그리 수선스러워? 홋카이도 감옥에서 무기를 마치고 온 사람도 있었어. 하고 말했다. 보통 하는 말투였지만 마에다는 벌써 옆으로 향하고 있는 사카모토의 얼굴을 바라보고 무언가 충격을 받은 것처럼 그 길로 입을 다물고 말았다.
사카모토가 무기징역수였던가 하고 나는 무심코 그를 보았다. 그러나 그의 특징 있는 날카로운 눈빛은 벌써 사라져 없어지고 보따리에서 뭔가 옷을 꺼내고 있는 그의 옆모습은 약간 쓸쓸함마저 감돌고 있었다. 그의 과묵함과 정체를 알 수 없는 품격과 여자처럼 바느질이 익숙한 이유도 그제야 비로소 짐작이 갔다. 나는 그의 얼굴을 더듬어 보았지만 언제나 싸늘한 웃음이 떠도는 그의 입술에는 이미 아무런 표정도 없었다. 나는 사카모토가 한층 마음에 들었다. 마에다가 사카모토의 무서움을 눈치챈 것은 그때부터였을 것이다. 그 뒤로 사카모토 영감 하며 비위를 맞추게끔 되었다. 그러나 진심에서 친해지려 한 것은 아니었다. 또 친해지려 해도 응해줄 상대도 아니었다. 그도 가네다니와 마찬가지로 사카모토를 피해서 한나절은 다른 방에서 놀며 돌아다녔다. 이 방에서는 사카모토와 내가 여전히 적적하게 지내는 것이었다. 오유키는 하루 1시간 정도 와 있었다. 한 달 정도 지나자 우리들의 수업은 상당히 진전되어서 국민학교 3년 정도의 한자를 배우게 되어 있었다. 그러나 이 무렵에는 오유키는 휴지에 연필로 희미한 글자를 써서 가르치는 일에 벌써 흥미를 잃은 것 같았다. 우렁차게 목구멍을 울려가면서 분별 없는 이야기를 하는 때가 많아졌다. 그녀는 87살과 72살의 노인이 자기에게 뭐라고 수작을 붙여와서 난처하다고 말했다. 온몸에 무지한 미태가 그것은 그녀의 전신인 직업적인 미태이지만 차츰 노골적으로 나오게끔 되었다. 그런 때 마에다가 함께 있으면 그는 기운이 나서 야, 어서 오시오. 언제 보아도 미인이거든. 정말 반했어. 이 늙은이도 전혀 마음에 없지는 않다. 어때? 같이 갈까? 하고 계속해서 몹쓸 농담을 했다. 오유키가 지기 싫어서 뭐라고 대꾸를 하면 이 두 사람의 응수는 잘 어울리는 오입쟁이와 창녀의 맞장단이었다. 오유키가 안녕하고 내게 인사를 하고 돌아가면 저 뭐야? 창녀촌의 매독쟁이 하고 그는 욕을 퍼부었다. 그것은 분명 옆에 누워있는 나한테 대한 빈정거림이었다. 사단은 이따금 찾아왔다. 그는 위를 바라보고 있는 내 얼굴을 까칠한 눈으로 조용히 바라보며 임자는 36이라고 그랬지? 나는 70이야. 임자는 내 나이의 반이 아닌가? 이제부터 꽃도 열매를 맺는 거야. 몸을 소중히 해서 오래 살아요. 자포자기를 하면 안 돼. 무슨 일이 있더라도 살아나가라고. 도저히 괴롭고 괴로워서 견딜 수 없을 때는 말이야. 성경을 읽어요. 성경. 참, 임자는 한자를 상당히 많이 알고 있다지. 성경은 전부 토가 붙어 있으니까 쉽게 읽을 수 있어. 읽을 수 있다고. 어디든지 좋으니까 편곳을 읽어요. 반드시 괴로운 마음이 위로를 받게 될 거야. 하고 설득을 하면서 자기가 가지고 온 손때 묻은 성경을 펴 보였다. 자, 봐요. 여기에는 이런 문구가 있네. 그대 마음을 번민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으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 그러니까 우리들은 하나님을 덮어놓고 믿기만 하면 되는 거야. 마음에 조금도 번민이나 고뇌가 없는 거지. 라고 말했다. 나는 눈을 감고 듣고 있자니 그 성경 구절의 다음도 어렴풋이나마 생각이 났다. 그것은 요한복음 제14장 처음일 것이다. 내 너희들을 위하여 처소를 준비하러 간다. 만일 가서 너희들을 위해 처소를 마련하면 다시 와서 너희들을 나 있는 곳으로 맞으리라. 내가 있는 곳에
너희들도 있게 하기 위함이니라. 너희들은 내가 가는 곳에 이르는 길을 안다. 이러한 문장일 것이다. 이 성경 구절을 최초로 나한테 들려주고 가르쳐 준 것은 15, 16년 전, 아직 내가 학생이었을 무렵, 지금은 어디선가 남의 아내가 되어 있을 젊은 여자였다. 그 당시 내 마음을 죄어 붙이듯이 점령하고 있던 여자다. 나는 그 여자의 얼굴을 생각해내고 있었다. 너희들은 내가 가는 곳에 이르는 길을 안다. 그러나 이 글귀로 필경은 지나간 여자의 먼 모습을 좇는 것처럼 내게는 덧없는 헛된 비유밖에 안 되었다. 내게 알려져 있는 것은 상냥하게 서 있는 그리스도의 길이 아니고 여전히 알지 못하는 산과 강을 꾸불꾸불 기어서 사라져가는 황량한 한 줄기의 길이었다. 사다 노인은 머리맡에 앉아서 자기의 시첩을 폈다. 세상에 가까운 사우던 크로스나 밤의 창문, 요르단과 이어져 흐르는 은하수 강물, 이것들을 읽기 시작하지만 나는 제발 그만했으면 하는 생각에 사다에게는 안 됐지만 눈을 감고 있노라니 어느 사이엔가 나를 잠으로 끌어놓고 말았다. 눈을 떴을 때 침침한 방 안은 다시 저녁 어둠으로 꽉 차 있었다. 사다는 물론 가네다니도 마에다도 사카모도까지도 모습이 보이지 않았다. 문득 보니까 요 밑에 다갈색 봉투가 꽂혀 있었다. 나는 일어나서 전등을 켜고 봉투를 열어보았다. 구겨진 100원짜리 서억장이 들어있었다. 봉투에는 내가 말한 이름을 쓰고 10월분이라고 되어 있었다. 한 달에 한 번 주는 용돈이다. 그 가장자리가 다른 100원짜리를 희미한 등불에 비추어 보았다. 돈 안쪽에 32,500이라는 숫자가 잉크로 갈겨 써져 있었다. 장사꾼이 메모 삼아 써둔 것일지도 모른다. 32,500원 속에 이 한 장이 내 손으로 건너와 몹시 초라해 보였다. 나는 손끝으로 오랫동안 그 돈을 만짓거리고 있었다. 밤이 깊었는데 떨어진 다른 방이 왁자지껄해지며 이윽고 웃음소리와 함께 노랫소리가 들렸다. 가네다니와 마에다 소리도 섞여 있었다. 그들은 100원짜리를 쥐자 재빨리 밖으로 나가서 소주를 마시고 들어온 것이다. 이윽고 노랫소리는 마에다의 한결 높은 오사카 사투리로 바뀌었다. 나는 간사이 사투리도 꾸짖는 소리가 되면 상당히 혀꼬부라진 소리가 된다는 것을 처음으로 알았다. 마에다가 언젠가 원장에게 옷을 얻으러 갔었는데 거절을 당한 것을 아직도 꽁하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다. 날이 추워졌는데 헌옷 한 벌도 주지 않는 법이 어디가 있노? 지들 멋대로만 하고 있는 기야. 그렇지 않아? 어? 생각을 좀 해봐. 금방 알 수 있으니까. 일반 사람들의 기부로 옷은 썩을 정도로 많을 것이 아니야. 도대체 너희들이 옛날부터 있으면서 잠자코 있기 때문이야. 원장이 멋대로 하고 있는 거야. 그 자석이 배급 물자를 어딘가 빼돌리고 있는 게 분명하다고. 여럿이서 함께 감시해야 돼. 하고 술기운으로 같은 내용을 되풀이해 떠들어댔다. 원장실에 혼자 남아있던 원장에게 이 요란한 소리가 들리지 않을 리가 없었다. 원장은 발소리를 높이 울리며 그 방으로 가서 누구야? 지금 옆으로 빼돌리고 어쩌고 이렇게 말한 놈 누구야? 내 앞에서 또 한번 짓거려봐. 하고 외쳤다. 그러자 한순간 조용해졌지만 이내 마에다의 목소리가 네 원장님 몇 번이고 말해드리지. 나는 여름옷으로 왔다고. 앞으로 추워지기 때문에 헌옷을 얻으러 갔었는데 이러쿵저러쿵 핑계를 대지 않았느냐고. 없을 리가 없잖아. 헌옷 없다고. 하며 계속 뭐라고 쏘아붙이자 원장이 나가. 내 놈 같은 달아빠진 떠돌이에게는 누더기 한 장도 줄 수 없어.
당장 나가! 하고 호통을 쳤다. 그리고 뭔가 큰 소리가 어지럽게 나고 있었는데 여럿이서 말리러 든 것 같았다. 마에다가 이윽고 새빨간 얼굴을 해가지고 방으로 돌아왔다. 내 얼굴을 보자. 뭐야, 이 바보 같은 너구리 원장놈. 이 한번 사회과장에게 따지고 들어서 따끔한 맛을 보여줘야 되겠어. 하고 한참 기승을 부리더니 이윽고 코를 골며 잠들었다. 마에다가 두세 방에서 노인들의 일용품과 내 베개 밑에 있던 그 100원짜리를 훔쳐서 도망친 것은 날이 박제하는 아침이었다. 한편 사카모토는 그날 밤 어디서 잤는지 돌아오지 않았다. 사카모토가 붉은 우물 속에서 시체로 발견됐다는 보고가 들어온 것은 이튿날 아침이었다. 원장은 순경과 관리와 함께 방으로 들어와서 사카모토가 남긴 물건들을 조사하기 시작했다. 흰 내의, 양복 바지, 겹옷 2장, 상의. 어느 것이나 미싱처럼 촘촘하게 박아서 바늘눈이 아름답게 달리고 있었다. 평생을 보낸 홋카이도 감옥 생활에서 사카모토가 몸에 익힌 숙련이었다. 역시 자살이라고 생각할 만한 유서 같은 것은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다. 원장은 사카모토의 실제 경력을 어디까지 알고 있었을 것인가? 사카모토는 소주를 마시러 혼자 나가서 돌아오다가 목이 마르니까 우물에서 물을 뜨려다가 발이 미끄러져 물에 빠져 죽었다는 추정이었다. 그러나 사카모토의 죽음을 들었을 때 내 마음은 어떤 일을 직감하고 떨었다. 그러나 내가 그의 죽음을 자살로 결정한 것은 아니다. 역시 과실사였을 것이다. 그러나 그 죽음을 안 순간 그의 쓸쓸한 어깨와 입가의 싸늘한 미소와 날카로운 눈빛과 과묵이 나로 하여금 그를 그립게 만들었다. 사카모토의 유해는 엉성한 삽목으로 짠 널 속에 넣어져 연구실로 들어갔다. 연구실이라고 해도 격리병원 때의 시체실이 그대로 쓰여지고 있는 것이다. 디귿자 모양으로 세워진 건물 끝에 있었기 때문에 그리로 가려면 자연 여자들이 있는 곳을 지나지 않으면 안 되었다. 나는 일어났다. 발부리가 아직 확실치 못했다. 무리를 하면 좋지 못해요. 누워 있는 게 좋아요. 누워 계세요. 하고 가네다니가 말하는 것이 오늘은 귀찮았다. 가네다니는 사카모토가 죽자 여러 사람이 묻는 대로 사카모토의 이야기를 거짓말까지 섞어가며 각 방으로 마구 불어대고 돌아다녔다. 그는 사카모토가 죽어서 오랜 동안의 압박에서 해방된 듯이 들떠있는 것 같았다. 여자만이 있는 한 채는 역시 4조 반 정도의 작은 방이 몇 개로 나뉘어 있어서 5사람가량이 함께 살고 있었다. 내 방 앞을 지나다녀서 내가 누워있으면서 얼굴을 안 노파들은 아직 몸을 움직일 수 있는 사람들이다. 그러나 이들 방에는 반수의 노파들이 자유를 잃은 채 들어앉아 있었다. 염주고리를 고목나무 같은 팔에 끼고 노쇠한 나머지 방바닥 위를 기어다니고 있는 노파가 있었다. 머리를 빡빡 깎고 노상 고개를 숙이고 군침을 여처럼 흘리고 있는 미친 노파도 있었다. 벽을 향해 온종일 잠자코 앉아서 가만히 생각하는 것처럼 고개를 숙이고 있는 눈먼 노파도 있었다. 그 방들은 침구 위에 꿈틀거리고 있는 몇 마리의 동물을 들여다보는 듯한 이상한 냄새가 코를 찌르는 것이었다. 나는 그곳을 빠져나가 연구실에 도착했다. 벽돌 대각 위에 널이 가로 누워있고 사카모토의 무명 허은 옷이 한 장 위에 걸쳐져 있었다. 촛불과 선향의 연기가 천천히 서로 얽히고 있을 뿐 어두운 굴속 같은 이 방에는 장엄군은 일체 없었다. 원장이 경본을 들고 서서 독경을 시작했다. 승려는 부르지 않고 이런 때 원장이
중을 겸하는 것이다. 모두 뒤로 모여 어두운 복도까지 빽빽이 앉아 있었다. 소향이 시작되고 감동이 없는 얼굴이 한 줌의 향을 불사르고 떠나갔다. 촛불에 비친 노인들의 말라빠진 모습은 그대로 유령을 보는 듯했다. 남은 목숨이 얼마 되지 않는 그들이 아는 사람의 죽음을 눈앞에 보며 아무런 감동도 없다는 것은 나로서는 이해할 수가 없었다. 나는 이 한 시체와 대면하고 있는 폐잔병인 고독한 인간의 무리들의 정이 뚝 떨어져 기운이 빠졌다. 내 차례가 왔다. 나는 널 앞으로 나아가 향을 불살랐다. 옆에서 원장이 자랑스러운 얼굴로 경을 읽고 있다. 너를 보고 있노라니 사카모토의 체중까지 느껴질 것만 같았다. 그날 밤 나는 사다 노인에게 오늘 밤은 아저씨 옆에서 재워달라고 했다. 나는 흐느끼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사다는 내 이불 위를 두들기며 말했다. 좋지, 좋아. 괴로우신 모양이로구만. 가엾게 시리. 자, 지금부터 사카모토 씨의 승천을 빌며 성경을 읽을 테니까 잘 들으시라고. 들으시면서 마음을 가라앉히고 잠드세요. 그리고는 가는 목소리로 이에 예수께서 성령에 의해 황야로 이끌려 나가시다 하고 읽기 시작했다. 그날 밤 나는 한밤중에 애생 요양원을 조용히 빠져나왔다. 인적이 끊긴 밤눈에도 희끄무레하게 번지고 있는 한 가닥 길을 걷기 시작했다. 나는 길을 계속 걸었다. 계속되는 길은 검은 구름 끝을 돌아 깊게 뻗쳐 있었다. 그렇게 걷다 보니까 내 마음속에는 차츰 생명감 같은 것이 샘물처럼 솟아올라서 무심코 중얼거렸다. 살자.